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오늘 같이 볼 내용은 스토리 경영학의 10번째 챕터 시나리오 경영입니다. 상상하고 실행하라 이야기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까? 토끼에 관한 옛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야기와 경영학이죠. 스토리 경영학. 혹시 산에서 토끼 한번 잡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속에서 토끼를 발견했을 때 산 중턱에서 산 꼭대기로 몰아가면 백전백패합니다. 왜냐면은 토끼는 뒷다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길기 때문에 뒷다리가 기니까 올라가는 건 아주 선수입니다. 근데 앞다리가 짧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몰면 굴러버려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토끼를 모으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런 토끼를 잘 잡는 사람들은 이렇게 둘러서 산 위에서부터 이렇게 몰아내려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도망치던 토끼가 자기 굴로 숨어버렸어요.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때 굴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굴 입구에 불을 피워가지고 토끼를 잡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토 삼굴이라는 고사에 따르면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다른 토끼 찾아 나서는 게 빠르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아주 영리한 토끼들은 굴을 팔 때 세 개의 출구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 빠져도 무사히 탈출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춘추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춘추 전국시대 맹상군의 얘기예요. 맹상군의 투덜이 식객 풍환이라는 식객이 있었습니다. 이야기 한번 볼까요? 제나라의 재상인 맹상군은 많은 식객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진나라 소양왕의 부름을 받아 재상이 되었는데 모함을 받아서 살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은 사실은 모함을 받아서 왕한테 이렇게 찍히면 그냥 거의 끝일 것 같은데 살아나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좀도둑질을 잘 하고 닭울음 소리를 잘 내는 두 식객의 도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계명구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계명은 이제 닭소리, 닭울음 소리죠. 구도는 좀도둑질,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잘 벗어났는데, 여기는 본질이 아니고, 두 번째 얘기로 들어가면, 제나라 재상으로 이렇게 복직하게 됐습니다, 맹상군이. 이때 무려 3,000명의 식객을 거느리게 됩니다. 3,000명의 식객은 자신의 숫자, 식객의 숫자가 세력에 척도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돌봐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권력의 어떤 바로메타였죠. 여기서 나타난 사람이 풍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오갈 데 없는 가난한 거지 신세였습니다. 먼 길을 와서 맹상군의 식객이 되기를 청했습니다. 맹상군은 하도 몰골이 보잘 것 없고 대단한 인물 같지 않기 때문에 하등 식객으로 받아들였죠. 그랬더니만 풍환이 하는 게 뭐냐면 받아들인 것도 고마울 건데 감사하기는커녕 칼을 두들기면서 고기 반찬이 없다고 노래를 부릅니다. 이에 맹상군은 고기 반찬을 먹을 수 있는 중등 식객으로 올려줘요. 이게 두드리면 열릴 것이단지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풍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는 수레가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수레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레를 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상등 식객이 돼야 되겠죠. 계속 투덜거리니까 맹상군이 또 들어줬어요. 그랬더니만 한술 더 떠서 자기 집 없다고 이제 투덜거리는 겁니다. 풍환은 이렇게 재주도 없이 기여하는 것도 없이 늘 투덜거리기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어요. 풍환에게 일거리가 옵니다. 맹상군이 지금의 산동성인데요. 동남지방인 설지방에 1만 호의 시급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거느린 3,000명의 식객을 부양하기 위해서 시급 주민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빚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 주민들은 빌려 쓴 돈을 좀처럼 갚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맹상군이 사람을 보내서 이걸 받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1년간 무의도식으로 일관하던 풍환이 제가 갚게요. 빚독촉을 나선 거예요. 대단하죠, 이건 또. 그래서 빚독촉을 나선 풍환이 맹상군한테 물었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마을에서 뭘 사오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맹상군은 무엇이든 좋소. 여기에 부족한 것을 사오시오. 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설 마을에 당도한 풍환은 돈을 빌려 쓴 사람들 다
모아서 차용증을 하나하나 점검한 뒤에 이자만으로 10만 전을 받아낸 거예요. 예상치 못한 높은 성과였죠. 근데 징수가 끝나자마자 설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상군은 여러분의 상환 노력을 어여삐 여기시고 모든 채무를 면제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차용증 더미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모두 죄로 변했고 사람들은 감격해 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감격하면 누가 미치죠? 설에서 물건을 사오지 않고 이자만 받아서 빈손으로 돌아온 풍환에게 맹상군이 묻습니다. 그래, 무엇을 사오셨는가? 그랬더니 풍환이 지금 궁안에는 많은 재물과 후궁이 있으나 의리할 때 의입니다. 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빚과 이자를 가져오는 대신 차용증을 불살라 돈 주고는 사기 힘든 은혜와 의리를 사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맹상군은 정말 언짢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말을 했으니까 어쩌겠어요. 이렇게 1년이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진가가 발휘되죠. 제나라의 새로운 왕 민왕이 즉위하자 모함을 받은 맹상군은 재상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쫓겨나고 나면은 이제 식객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뿔뿔이 흩어지겠죠. 하지만 풍화는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맹상군에게 아까 차용증을 불살랐던 설말로 피신할 것을 권유했죠. 맹상군이 시리의 참모를 이끌고 설말에 설땅에 나타나자 성박 100리까지 주민들이 나와 그를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맹상군이 풍환에게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 전에 은혜와 의리를 샀다고 한 말의 뜻을 이제야 겨우 깨달았소. 풍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영리한 토끼는 구멍을 3개나 뚫습니다. 뭐죠? 교토삼굴. 지금 경께서는 겨우 1개의 굴을 뚫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아직 고친 무를 즐길 단계가 아니지요. 높은 벽에 배고서 이렇게 걱정 없이 즐기는 걸 고친 무라 그럽니다. 제가 경을 위해 나머지 2개의 굴도 마저 뚫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하직원 멋지죠? 그 뒤 풍화는 위나라의 해왕을 만나러 갑니다. 제 나라의 민왕이 즉위했고요. 옆에 있는 나라죠. 해왕을 만난 자리에서 맹상군을 등용하면 부국 강병을 실현하고 제나라를 견제할 힘을 갖출 수 있다고 역설했죠. 이에 마음이 동한 해왕이 금은보화를 준비해 맹상군을 불렀습니다. 스카우트한 거죠. 그러나 3번이나 청했음에도 맹상군은 오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건 풍환의 책략입니다. 위나라에서 맹상군을 모시려 삼고초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곧 제나라 민왕에게 알려졌죠. 아차 싶은 게 민왕입니다. 맹상군의 진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사람이구나. 사신을 보내서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재상의 지위를 복직시킵니다. 굴이 2개째 완성된 거죠. 하지만 풍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나라 민왕을 설득해요. 설땅이죠. 제나라 선대의 종묘를 세워 선왕 때부터 내려온 제기를 비치하자는 것이다. 행여 민왕의 마음이 변한다 해도 선대의 종묘가 맹상군의 영지에 있는 한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계산에 쓰였다. 종묘가 완성됩니다. 풍환이 말합니다. 자, 이것으로 3개의 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고치만면하십시오. 이후 맹상군은 별탈 없이 수십 년간 재상에 재임할 수 있었고 이것이 4기 맹상군 열전에 실린 고사입니다. 교묘한 지혜로 위기를 피하거나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제시하는 게 바로 이 고사죠. 그런데 이는 기업 경영에서도 그대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교토삼굴의 지혜를 접목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이 볼까요? 위기를 관리하고 피하라. 자, 이렇습니다. 과거 농업 사회에서는 유행가 가사 있죠?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 들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확실성의 시대입니다. 확실성, 연속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The age of certainty and continuity. certainty죠. 확실하고 continuity, 연속적인 시대. 그 누구도 봄과 여름의 계절 변화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거죠. 그러나 산업사회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경쟁자와 혁신적 기술의 불윤석적인 출현이 내일의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불확성실의 시대, The Age of Uncertain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설상가상인 게 정보화 사회죠.
세상은 최소한의 연속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단절의 시대. 단절. 불연속성이 아니고 아예 끊어져 버린, 과거와 현재가 끊어져 버린 거죠. 즉 과거 추세나 과거 자료 분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대신 미래에 펼쳐질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처럼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언제나 변화하게 마련이며 이 변화는 기업이 뿌리박고 있는 산업 환경 전체를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사례를 통해 증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체계적으로 불확실성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이를 위해 개발된 경영 기법이 바로 시나리오 경영입니다. 예, 그 영화 시나리오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경영이란 바로 기업에 관련된 불확실한 환경적 요인들, 그것이 기업에 미칠 영향,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행동 방향 등을 서술해 놓은 각본을 이용한 시나리오죠. 각본을 이용한 경영 전략을 말한다. 다시 말해 변화가 닥친 후에 움직이는 것은 이미 때가 늦으므로 기업은 여러 상황에 대해 미리 준비된 대안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불확실한 환경적 변화에 대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구상하면 기업은 불확실성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략적 대안들 중에서 최적의 전략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시나리오 경영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측 경영과는 차이가 있다. 예, 시나리오 경영은 이제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측 경영은 뭐냐면 한 가지 관점에서 상황을 전개한다는 거죠. 이거는 미래를 묘사하는 데는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서 상황이 급변한다면 위험에 처하고 정보가 무가치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예측은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방향이 다양할수록 제대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시나리오는 과정 중심적이다. 시나리오를 통해 전략이나 의사결정을 유추하는 자체가 중요한 사고과정, 생각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다각적으로 변수들을 분석하여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을 그려보고 각 상황에 따른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경영자는 산업 구조와 불확실성 사이의 관계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또 전체적인 원인과 결과에 관한 다양성을 제공해주고 인과관계에 대해 이해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더욱 풍부한 정보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시나리오 경영은 어떻게 하죠? 시나리오 경영은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나리오 기법은 2차 세계대전 때 미 공군이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개발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는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이 기법을 도입했으며 1970년대 1차 석유 파동의 이후에 더욱 본격적으로 활용됩니다. 실질적으로 공군에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기업에 적용된 것은 1970년대의 1차 석유 파동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현대 시나리오 경영기법을 창한 사람이 피에르 왁이라는 네덜란드와 영국이 합작한 세계적인 정유회사인 로얄 더치셀의 시나리오 기획자로 일한 사람입니다. 누구? 피에르 왁. 이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서 1차 석유 파동을 예측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1차 석유 파동 때문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힘들었었는데요. 1968년입니다. 이때는 유가가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에르 왁은 미국의 석유 비축량이 곧 바닥을 드러낼 거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또 1967년에 6.1 전쟁 후 석유 산유국들이 서양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한 반발로 정치적으로 결속할 거라고 가정하고 에너지 위기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이야, 이거 선견지명이죠? 내용은 유가가 안정되려면 아라비의 지역에서 새로운 유정이 발견되어야 한다. 근데 사람들은 피에르 왁의 가설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죠. 하지만 1973년 10월에 중동 전쟁이 발발합니다. 예, 전 세계에 에너지 위기가 닥치죠. 하지만 예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던 로얄 더치셀은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업계 7위에서 무려 업계 2위로 올라옵니다. 이게 최초의 시나리오 경영 사례로, 기업 사례로 이제 소개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례는 앵글로 아메리카사입니다. 이 회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금과 다이아몬드를 캐는 광업 활동을 하는 유한회사인데요. 당시 남한공은 흑백 갈등이 심화된 상태였습니다. 참정권을 요구하는 흑인들과 이를 반대하는 백인들 사이에서 언제 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입니다. 앵글로 아메리카는 국가의 통치체제 변화라는 외생적 불확실성과 이에 수반될 경영적 변화를 재빨리 인식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마련합니다.
첫 번째는 백인 통치 체제가 유지된다는 가정. 즉, 지금처럼 계속되지만 흑인들도 제한적인 참정권을 부여받으니까 흑백 간의 갈등은 심화되지 않을 거다. 이 상황에서는 큰 변화 없이 현 경영 기준을 유지한다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잡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흑백의 통합 정치 체제가 될 거다. 즉, 백인 주도의 통치 체제는 계속되지만 흑인에게 일부 권한이 양도되어 흑인들의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고 갈등이 크게 완화된다. 이때는 흑인 채용을 약간 늘리고 경영 체제는 큰 변화 없이 유지한다고 전략을 세웁니다. 세 번째죠. 흑인 주도 통치 체제로 전환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서 이때는 백인 주도 정치 체제가 붕괴되고 사회는 흑인 주도의 새로운 통치 체제로 나갈 경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른 새로운 경영 방침이 요구된다. 예, 앵글로 아메리카는 위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각각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결과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올라서 흑인 주도의 정권이 들어섰을 때 세 번째 시나리오를 다 가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탄력적으로 대응을 잘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게 시나리오의 역사죠. 그럼 이런 시나리오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 또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기업이 쓸 수 있는 시나리오는 거시적 시나리오, 산업 시나리오 두 종류입니다. 거시적 시나리오, 산업 시나리오. 전통적 전략 수립은 거시적 환경 요인들에 대한 검토입니다.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이자율 등을 포함한 국내외 정치 및 경제 환경 전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시나리오 전략이라고, 거시적 시나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시적 시나리오는 큰 변수에 대한 고려지만 산업 내 기술 변화, 경쟁 구도 갈등 이런 거는 못 보죠. 이걸 보아내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산업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산업 차원에서 수립되는 경쟁 전략 개발을 위한 산업 시나리오는 산업 구조, 경쟁자 행동, 미래에 대한 일련의 가정하에 형성된 경쟁 우위 원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거시적 시나리오보다 산업 시나리오는 산업 구조라는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인 변수들을 검토한다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산업 시나리오는 구체적이기 때문에 6단계로 세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수립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불확실성 요인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빠짐없이 등록되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불확실성 요인을 다 한번 적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외부 전문가에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기술 추세, 정책 변화, 사회적 변화, 불안전한 경제 환경 등과 같은 광범한 환경 요소, 산업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2단계는 1단계에서 검토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 중에서 시나리오 변수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시나리오 변수는 전략적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가, 결과 예측이 어려운 편인가, 더 근원적인 환경 요인은 무엇인가 같은 다양한 선택 기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3단계는 결정 변수들을 사용하여 시나리오에 쓰일 가정을 만드는 거죠. 가정은 서로 불연식조일 때는 이다 아니다, 연속적일 때는 높다, 중간이다, 낮다 등으로 변형해서 변수들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예측해 보는 거죠. 4단계는 가정들의 일관성을 검토합니다. 3단계에 만들어 놓은 가정들이 일관성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일관성이 없다, 말이 안 된다 이러면 시나리오에서 빼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산업 시나리오 수를 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적은 시나리오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산업 시나리오 작성 및 분석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제일 중요하죠. 각 시나리오에 내포된 의미를 분석하는 거예요. 즉, 가상 시나리오상의 미래 산업 구조, 경쟁 기업 반응, 경쟁 우위의 원천에 대해 시나리오가 제공하는 시사점을 심층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도출 가능한 모든 상황을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전략 선택에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이것을 분석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아도 어떻게 이때 분석을 충실하게 하면 이때 나온 분석 전략 방법으로 다음에 혹시 변화가 나타났을 때 더 쉽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나리오 경영의 또 하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6단계는 시나리오별 최상의 경쟁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전략적 대안을 개발하는 거죠. 어떻게 전략적으로 우리가 대응하면 될까를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전략적 대안을 제공하는 복수의 시나리오를 접근했을 때 그 한 가지 전략을 선택하는 데는 5가지 전략적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우리랑 맞을까? 첫 번째,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에 승부를 거는 방법. 두 번째, 가장 좋은 장밋빛 시나리오에 승부를 거는 방법. 세 번째는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 네 번째, 유연성을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시나리오는 6단계를 통해서 차곡차곡 만들어질 수 있죠. 이 내용은 이렇게 산업 시나리오의 작성 과정이라고 해서 표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챕터이네요. 좋은 시나리오로 인한 4C. 시나리오를 잘 만들었으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좋은 시나리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4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4가지 C예요. 첫 번째는 포괄성, comprehensive. 둘째는 일관성, consistent. 셋째는 구체성, concrete. 넷째는 창조성, creative입니다. The scenario should be comprehensive라고 적었는데요. 포괄성은 미래 상황에 대한 폭넓은 분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comprehensive는 뭐예요? 포괄적으로 모든 변수를 다 다루고 있어야 된다. 미래의 불확실성 요소들을 빠짐없이 인식하고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 각 변수와 산업구조 사이의 관계,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씁니다. 두 번째는 시나리오 should be consistent라고 합니다. 시나리오를 경영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업 내부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하나의 시나리오는 산업의 각기 다른 특성에 대한 가정들 사이에서 기업의 정체성,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요 변수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연결해 미래의 산업구조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한다. consistent. 예. 말 안 되는 시나리오 빼라. 이거죠. 예. 세 번째 단계가 the scenario should be concrete. 구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나리오 경영 기법 자체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줄거리를 가상의 시나리오로 구성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 해야 된다. 즉, 불확실성한 미래에 대한 전망과 예측에 의존하는데 이와 같은 예측과 전망은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구성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현실성과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시나리오에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제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The scenario should be creative. 시나리오 경영은 무엇보다도 창조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제시된 개별적인 상황들에 대해 창조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구성되면 기업은 미래의 불확실한 변수들을 미리 계산해보고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기업이 취할 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창조적인 대응 능력, 대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상의 4가지 시나리오 경영의 강조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를 파악하고 그 변수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시나리오 전략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자, 이야기와 경영학으로 가볼까요? 3개의 굴을 파자. 3개. 지금 이 시대에 시나리오 경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시나리오 전략을 마련하면서 기업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예측에서 벗어날 수 있다. 둘째, 시나리오는 경영자들로 하여금 미래 상황에 대해서 나름의 암묵적 가정을 하도록 도움을 주어 일반적인 통념에서 벗어나 창의적 사고와 미래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창조적 탐구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예, 계속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미래의 변수들의 방향을 보기 때문에 창조적으로 대응한다. 셋째, 산업 시나리오는 체계적인 사고를 갖게 하는 좋은 전략적 도구가 된다. 예, 마지막 넷째, 시나리오 경영은 조직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한다. 누구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예측 속에서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가정들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경영 전략을 수립한다면 우리는 준비된 상태에서 미래의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다양한 상황들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 우리 조직의 시나리오 경영 전략을 수립해 보도록 하죠. 남북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금융위기가 다시 온다면? 미국의 제2의 테러가 발생한다면? 동남아 국가들의 생산력이 지금의 2배가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 경영 전략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펼치시면 자기 개발을 위한 워크샵 문제가 나옵니다.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한 변수는 무엇인가? 예, 나에게 불확실한 변수가 뭐죠? 그 위험 요소에 대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를 보는 게 예측 경영. 예, 한번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 자신이 살고 싶은 멋진 인생의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해보자. 예, 1, 2, 3, 4로 나누어서 미래 직업은 어떤 걸 뭘까? 1, 2, 3, 4. 그 다음에 직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꿈은 뭔지, 구현할 수 있는 전략은 뭔지,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네 가지. 기업으로 와도 역시 시나리오 경영 워크숍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확실한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를 찾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 불확실한 위험 요소인 및 변화에 대해 우리 회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또 봐야 되겠죠. 세 번째는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죠. 미중 무역 분쟁 사태가 우리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나리오를 한번 작성해 보시오 라고 이제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나리오 전략은 앞으로의 세상, 우리 기업의 환경, 그리고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할지를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그리고 가정을 세워가면서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토끼가 도망갈 때는 아래로 잡아야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토끼가 굴에 들어가면 잡을 생각 하지 마라. 왜? 영리한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 또 우리는 어떻게,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영리한 기업은, 영리한 조직은 미래의 환경 변화를 4단계, 적어도 3개로 분석해서 3개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 경영 전략의 시사점입니다. 예, 오늘은 시나리오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영철학자 서진영이었습니다.